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오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당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원례조회에서 만약 다음 대선을 우파 정당이 놓치게 되면,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정권을 놓치게 되면 좌파 정권이 수십 년 가고 국민은 불행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은 불행해질 것이다. 이 말은 의미가 없으니까 빼고요. 좌파 정권이 수십 년 간다. 이 부분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이 말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야당에게 정권이 넘어가면은 새누리당이 수십 년 동안 정권을 탈환하지 못할 만큼 큰 죄를 지었다든지, 또는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재집권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었는지 추정해 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다음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집권 여부가 아니지요. 의회 권력, 행정 권력을 쥔 집권 여당으로서 얼마나 국민에게 성실하며 진정성 있게 이렇게 다가갔느냐 하는 점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오늘 유가족에게 호통치고요. 유가족도 반성하라. 이렇게 새누리당의 최고위원 또 정책위 의장이 혀를 놀렸습니다. 이런 불량 정치에는 정말 할 말을 잃게 되는데요. 지금 새누리당에게는 재집권에 대한 고민보다는 반성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이강윤 정치평론가의 휴가로 일주일 대신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전 김용민입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아휴, 더위야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이 광고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왕싸가지님 신청 광고입니다. 조합원 왕싸가지입니다. 지난해 처음 조합원들과 만났을 때는 9,000명이었는데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어느새 25,000이 넘는 조합원이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4월 1일부터는 국민TV 뉴스키를 개국했습니다. 언론이 죽어버린 사회,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국민TV가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미디어 협동조합 임직원과 조합원들은 세월호 참사로 피지도 못하고 져버린 꽃들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문화일보를 보니까 말이죠. 여론조사 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서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에서 이틀 동안 말이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이 발표한 수사, 조사 결과를 신뢰하는가?
이걸 물어봤더니 신뢰한다는 응답이 32.1%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2.9%에 달했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세대별로 보면은 30대 84.6, 20대 76.6, 40대 70.4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유족을 직접 만나서 특별법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52.5, 동의하지 않는다 45, 오차 범위 밖에서 이렇게 박근혜가 직접 나서야 한다라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앞선 KBS 여론조사 또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게 되더라도 이 세월호 유족의 손을 들어주는 여론이 더 많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디어 리서치가 조선일보에 의뢰해서 지난달 26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기소권 부여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다라는 답변이 필요하다보다 조금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문화일보 이번 조사에서도 수사권 기소권까지 부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견이 다수를 점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 보수 언론의 조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믿느냐? 질문 문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가 오늘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말이 있는데요. 세월호 문제는 질문 문항의 어휘나 조사 방법을 조금만 바꿔도 결과가 달라지는 까다로운 이슈라고 지적을 했는데, KBS 여론조사에서는 유가족은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수사권,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식으로 질문 문항이 매우 간단했지만, 조선일보의 경우 수사권, 기소권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민간인이 직접 가해자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법원에 기소할 경우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라면서 이렇게 새누리당 주장을 장황하게 소개하고는 사실상 이런 새누리당의 입장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런 여론조사가 아니라 거의 여론조작에 해당하는 이런 행태, 보수 언론에게 있어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대한변호사협회를 장악해서 진상조사기구에다가 수사권, 기소권을 주도록 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게 했다. 오늘 동아일보가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민변이 대한변협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예, 이런 보수 언론에 대해서 강렬한 문제 인식과 함께 이거 100% 믿었다가는 내가 바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 없이는 이 신문 자체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강윤의 오늘 일주일 동안 대신 진행하는 전 김용민이고요. 우선 외신 브리핑부터 받아보시죠.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だ。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장혜림 캐스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소식인데, 중국이 초등학생들에게도 일제의 난징 대학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난징 대학살의 참상과 역사적 교훈을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단행본 교재를 처음으로 제작해 이번 학기부터 일부 지역 학교에 보급하기 시작했다고 중국 신화망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네. 난징시 교육국은 최근 난징 대학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일종의 보조 교과서를 발간했는데요. 예. 시 교육국은 이 교재를 시내 전체 초등학생들에게 나눠줄 계획이고요. 현재 집필이 마무리된 중학생과 고등학생용 관련 교재도 올해 말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올해 교재 편찬을 계획한 난징대학살 희생동포 기념관 관장은 초등학교에 보급하기 시작한 이 교재를 이달 안에
중국어와 영어, 일본어 등 10개 언어로 웹사이트에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에게 엿을 입에 물리겠다. 뭐 이런 얘기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일본과 중국 사이에 지금 긴장 기류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데 사실 이건 뭐 역사 논쟁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명백한 일본의 국가적 차원의 범죄 아닙니까? 난징 대학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은 또 이 난징 대학살 희생자 추모일을 국가기념일로도 지정을 했죠. 그렇습니다. 중국은 난징 대학살 희생자 추모일인 12월 13일을 올해 처음으로 법정 국가기념일로 지정했고요. 예. 국가 차원의 대규모 추모 행사를 통해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입니다. 중국 학계는 일제가 1937년 12월부터 1938년 1월까지 6주간 난징의 어린이와 부녀자, 노인 등 30만 명 이상을 학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했군요. 예. 30만 명을 학살한 이 사건. 하여간 우리가 역사를 잊으면 그 있는 국민에게 또다시 비슷한 재앙과 테러가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북한 이야기 한번 해보죠. 북한의 강석주 노동당 비서가 곧 유럽을 방문한다고요? 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의 주역으로 북한의 외교 정책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석주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가 유럽 국가들을 곧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강 비서는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약 10일간 독일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예. 벨기에에서는 유럽연합과의 일정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외교 정책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석주. 이 사람이 왜 유럽을 방문하는 겁니까? 형식적으로는 당문국 정당과의 그 당대당 교류 차원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예.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북한의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예. 최근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은 중동과 아프리카, 동남아 순방을 마친 바 있고 이달 하순에는 뉴욕 유엔 총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근에는 미국 정부 당국자의 극비 평양 방문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미국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미국 전역에서 패스트푸드 매장 노동자들이 동맹 파업을 벌일 예정이라고요? 네, 맥도날드와 웬디스, 버거킹 등 미국 패스트푸드 매장 노동자들이 현지 시간으로 오는 4일 시급 인상을 요구하는 1일 동맹 파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은 이들이 약 150개 도시에서 대규모 동맹 파업과 거리 행진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인 시급 7달러 25센트를 겨우 넘는 저임금을 받고 있고요. 게다가 패스트푸드 점주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초과 근무상을 주지 않으려고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을 제멋대로 정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한국에서도 사실 패스트푸드 노동자들, 이 매장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 노동 권익이 보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뭐 제가 알고 있기로도 물을 마실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 이 매장 노동자들로 하여금 음료수를 사 마시게 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뭐 어느 업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이런 고충은 이건 뭐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군요. 네. 자, 지금 미국 서비스업 종사자 국제노조가 있는 모양인가 봐요. 여기서 패스트푸드 매장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서비스업 종사자 국제노조에는 간병인, 환경미화원, 가사도우미 등 200만 명의 조합원이 있는데요. 이번 파업은 이 노조의 강력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노조 위원장은 패스트푸드 업계가 시급 15달러를 받아들인다면 다른 업종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들은 애틀랜타와 보스턴, 시카고 등 6개 대도시에서 거리 행진을 벌일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참, 이거 이 노조에 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용자 측도 신경 안 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네. 오바마 대통령도 이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의 노동절인 1일 밀워키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패스트푸드 매장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사람답게 살고자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나 역시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일한 만큼 돈을 벌고 싶다면 노조에 가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또 캐서린 피스크 캘리포니아 주립대 노동법 교수는
파업은 소비자로 하여금 더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대통령이 지지만 하지 말고 뭔가 제도적 또 구조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 이야기 해보죠. 아르헨티나 출신이면서 열혈 축구팬으로 알려져 있죠.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제안으로 세계 평화를 위한 축구 경기가 열렸다는 그런 소식도 준비하셨군요. 네, 현지 시간으로 1일 저녁 이탈리아 로마에서 세계 평화를 위한 범종교 축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날 경기에는 유대교와 가톨릭교, 개신교, 이슬람교, 불교 등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참가했는데요. 20세기 최고의 축구 선수로 꼽히는 마라도나를 비롯해 로베르토 바지오 등 전 현직 스타 선수들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 출전하기로 되어 있던 리오넬 메시는 전날 경기에서 부상을 입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마라도나는 경기에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 자리에서 교황은 나를 훨씬 능가하는 대단한 스타라고 말했고요.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그동안 교회와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면서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으로 인해 이제는 다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교황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선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챔피언과 감독들이 종교를 초월해 스포츠 경기로 형제애와 우정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취지에 따라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은 또 이 경기는 자선기금을 모으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눔과 대화, 믿음 등 스포츠가 고취하는 보편적 가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그 가치는 인종과 문화, 종교를 초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이날 경기장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경기 직전에 대형 스크린을 통해 축구를 통한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 장혜림 캐스터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제 730 재보선 당선 이후 처음 국회 발언대에 선 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권은희입니다. 국가는 정의롭고 국민은 편안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고통과 그리고 어깨에 놓인 짐을 잘 살피고 공감하여 해결책을 입법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독립적인 진상 수사권이 보장되는 특별법을 저희 19대 국회가 시급히 제정하여야 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정량 의장님께서도 우리 국회가 최대 공약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에 독립적인 수사권이 보장되는 것이 저희 국회가 찾아가야 할 최대 공약수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모든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누구나 하는 이야기인데 이걸 들은 새누리당 의원들. 야유와 비난. 지당한 말씀에 발끈하는 새누리당. 혹시 새누리당 안에서 뭔가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김태호 최고위원의 말을 듣고 더 의심하게 되는데. 여야 또 유족 3자 협의체가 아니라 이제 추석을 앞두고 또 민심국회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뜻을 헤아린다면은 여야 유족 3자 반성체, 이 반성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야뿐만 아니라 유족도 함께 반성하자는 새누리당. 어디 단단히 아픈 구석이 있는 건지. 어제 유족을 만나서는 고성까지 지르는 행패를 보였는데 유족 대표 회의 시작에 앞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같은 그런 솔직히 남남은 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길게 듣고 싶지 않고요. 만약에 1차, 2차 같은 똑같은 우리를 갖다가 설득하는 그런 취지다 그러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나가겠습니다.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날마다 하는 말 또 반복하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특별조사위원회에 귀속시킨 것은 위헌적인 수사기관을 창설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우리 국회에서 이런 법을 우리 여당은 만들 수 없다. 격분한 유족 대표. 저희들은 수사권 기소권 얘기를 계속했던 부분이었는데
1차, 2차 그런 거 계속 안 하고 왜 우리가 그럼 박영선 원내대표님 한테 뭐라고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야를 갖다가. 유족과 논의 없이 여야가 2번이나 부당한 야합을 한 거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우리가 수사권 개선 얘기 없이 1차, 2차 다 합의한 거 아닙니까? 이를 지켜보는 주호영 정치위 의장. 유족에게 큰 소리를 치는데 그러면서 유족들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무슨 양보하는 안을 가지고 있을 것처럼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또 자꾸 진전된 안, 양보된 안 그런데 사실은 뭐 저는 똑같은 말 반복하지 말아 그런데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칼 양보할 수는 없어요, 거의. 여당은 초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만은 여러 가지 국정 현안들을 다 같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초조하기는 저희들이 사실 초조해요. 마냥 갈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더구나 추석도 다가와 있고. 그러나 초조하다 그래서 우리가 큰 틀이나 원칙을 깨면 또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 그러니까 국민들이 수사권 기소권을 안 주는 줄 알아요. 수사권 기소권 가장 강력한 게 특검 아닙니까? 왜 수사권 기소권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언론 플레이나 하시고 말이야. 우리가 무슨 여기 지금 어떻게 유가족을 갖다 그런 식으로 막 대하시는 게. 아니, 우리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왜 언론 플레이입니까? 새누리당 의원님들, 유족들이 갑질한다고 보시나요? 되묻겠습니다. 멀쩡한 엄마 아빠를 왜 유족으로 만드셨나요?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양동대 한국일보 기자입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침 한국일보 잘 봤습니다. 예, 8월 28일을 기점으로 해서 새누리당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살펴볼 때 새누리당에서는 대화 의지가 있었지만 결국 청와대에서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결국 180도 다시 강경 노선으로 선회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을 내놓으셨어요. 예.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세월호 특별법, 그러니까 유가족들의 요구대로 하면은 세월호 특별법 이거는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유가족들은 청와대 가서 대통령 붙잡고 그러느냐? 이거는 우리에 대한 입법권 침해가 아니냐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새누리당은 그 청와대의 종속이 된 것 아닌가? 우리 양 기자님 기사를 본다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지난주에 처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30일이 넘어서야 이제 여당의 원내 대표하고 그래서 유가족들이 이제 처음으로 면담을 했었죠. 정부가 이제 마주 앉아서 이 얘기를 나눴는데, 그날 하고 그다음에 이틀 후에 지난주 수요일이죠. 27일 날 두 번째 면담을 하고 나서, 그때까지는 사실 이 실제 협상가 이제 새누리당은 협상이 아닌 걸로 보고 있겠죠. 어쨌든 그 면담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이 세월호 유가족과 새누리당이 구체적인 특별 안과 관련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한 것 같은 진행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공개 석상에서는 어쨌든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돼야 된다는 이 원론적인 주장을 계속했고 또 새누리당 역시도 지금까지 이제 여야가 두 차례에 걸쳐서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그 안이 어쨌든 정치권에서 내놓을 수 있는 여권이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렇지만 새누리당 내부 원내 지도부 내에서는 이 특별검사 추천권 문제라면 사실은 이게 정치적인 해법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여당 몫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유가족에게 준다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고 그 추천권을 행사하겠다 여당이. 그렇죠. 그러니까 유가족이 이제 동의해주는 혹은 유가족이 아예 그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국회 몫으로 이 추천이 될 위원들의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 풀, 예. 뭐 10명이든 20명이든 이렇게 제시를 하면 그 중에서 새누리당이 선택을 하는 이런 방식까지도 고민을 했고 실제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뭐 몇 사람 정도는 우리도 유가족에게 직간접적으로 이런 사람들까지 같이 넣어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까지 사실은 원내 지도부 내에서 좀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27일 날 2차 그러니까 2차 면담에서 뭐 별다른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예. 어쨌든 어제 그러니까 9월 1일 날 이제 3차 면담 일정을 잡으면서 끝났고 예. 그 이후에 그날 밤에 이제 기자들과 만난 새누리당의 고위 당직자는 네. 그 면담 분위기, 만남의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네. 뭐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보겠다.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긍정적인 그런 뭐 얘기들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28일 날. 네. 이 조선일보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김태우 최고위원 등 해서 당 지도부가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뭐 청와대에서 어떤 사인이 있었느냐를 뭐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사실 지금 여당 원내 지도부 안팎의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지금 김무성 대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뭐 이렇게 사이가 그렇게 매끄럽지 않은 사이라는 건 뭐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지금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는 상태고 이완구 원내대표로 청와대에서도 그 해당 창구는 단일화 해놓은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이완구 원내대표가 청와대 쪽과 계속해서 의견 조율을 하고 있다는 건 뭐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 쪽에서 이 특검이 어떤 식으로든 이 유가족이나 야당의 의견이 좀 반영된 사람이 선정되는 그런 구조로 결론이 나면 결과적으로 야당이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당일 7시간 행적을 적극적으로 문제 삼는 걸 보면 이게 결국 특검을 2번, 3번 하게 돼 있으니 이게 결국 내후년 총선 때까지 이 문제 질질 끌고 가면서 그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한 정치 공세 위주로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전달을 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어제 유가족들이 뭐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새누리당에서는 청와대까지 막 대놓고 뭐 조사하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지금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새누리당 내에서는 어쨌든 이 문제 빨리 풀고 싶을 거고 그리고 여론이 뭐 오늘 그 새누리당의 대변인이 KBS 여론조사 결과 유가족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재협상이 필요하고 또 수사권 기소권 줘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 그거에 대해서 이것만 여론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좀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맞는 얘기 했네요. 그래서 한국갤럽도 문화일보도 여당이 결코 유리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제 여당은 좀 수용해야 될 때가 온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여론은 이제 그때그때 변하는 거다. 뭐 이런 이제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는 게 아무래도 지역구에 가고 특히 이제 여론을 먹고 사는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가 이렇게 지지부진해지고 특히나 이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호 씨를 비롯한 세월호 유가족들 지금 열흘 넘게 이 평운동에서 노숙투쟁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를 뭐 박근혜 대통령만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 대통령한테 바라는 그 전체 국민을 포용하는 이런 따뜻한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 입장에서 특히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깝깝할 거예요. 이제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좀 풀려고 하는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청와대의 벽이 여전히 아직은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박근혜 대통령을 핸들링하는 건가요? 본인이 이렇게 유족들하고 만남을 기피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측근들이 뭐 지금 만나실 때가 아닙니다라고 가로막고 있는 건지. 글쎄요. 뭐 그거는 제가 꼬집어서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텐데 아무래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그 행동법 반경이나 아니면 그 말하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사실 이제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전체 조율을 하는 사람은 유이춘 청와대 비서실장이다라는 건 뭐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들어서 뭐 공식 회의석상을 통해서 안전 문제, 대한민국의 안전 문제, 뭐 국가개정 문제를 얘기를 할 때도 사실 세월호의 세자도 지금 언급을 않고 있는데, 예. 이게 결국은 이 추석 연휴 이제 민심이 뭐 전국적으로 한번 이렇게 요동치는 시기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 그러니까 재협상이 필요한 거냐 아니면 여야의 기존 원내대표들 합의안을 수용을 해야 되는 거냐 이 문제, 그 다음에 진상조사위원회 유족들의 요구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런 거는 과하다고 보느냐, 이런 여론들은 물론 한쪽이 좀 높고 낮고는 있습니다만 큰 차이는 안 나잖아요. 예. 큰 차이는 안 나는데 대신 이 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보통 3분의 2, 그러니까 67~8%에서 많게는 80% 가까이 되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고, 예. 실제로 지금 야당 내에서 그 장외투쟁을 해온, 그러니까 원내외 병행투쟁이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 병행투쟁을 하고 있는 그 야당 내에서 지금 중독파, 이른바 중파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뭐 중도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의원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예. 그 의원들이 지금 조직화하려고 하고 있고 또 새가 불어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특히나 보수 언론들에서 지금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 예. 사실은 좀 그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왜곡된 예. 의사결정 구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치 억압받고 있는 것처럼 하는 이런 분위기 조성까지 겹쳐지면서 네. 사실은 이 원내 병행투쟁을 하는 야당이 결국은 분열할 수밖에 없고 여론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거다. 예. 이런 게 지금 이제 정부 여당의 자신감인 것 같고요. 예. 이렇게 되면 결국 세월호 유가족들도 버티다가 결국은 제풀에 무너질 거다. 예. 이런 판단을 현재까지는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새누리당은 빨간색인데 말이죠. 새정치민주연합 안에 주홍색의 그 의원들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새누리당. 스러운지 하여간 제가 누구를 지금 겨냥한 건 아닙니다만은 어제 그 정청래 의원이 저희 그 스튜디오에 직접 나왔는데요. 네네. 그 이른바 당내 그 중도파라고 불리고 또 조중동에 의해서 잔뜩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높이 평가되고 있는 황주홍, 조경태 의원을 일컬어서 참 웃기는 사람들이다. 말 섞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예. 정청래 의원께서 그런 얘기를 한 것에, 예. 싶은 공감을 합니다만, 예. 다른 한편에서 보면, 예. 사실은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이,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0%, 한 101%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예.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 사실은 지금, 이게 이제 언론 지형의 전반적인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 17대 그 열린우리당 시절에 사실 예. 사팔족들이 이제 그때부터 정적인 무능함을 보였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는데, 예. 거기에는 지금 이제 정치를 떠나시긴 했지만 유시민 전 정의당 공동대표를 포함해서 예. 이런 어떻게 보니까 편가르기와 네. 혹은 상대방, 정치적 상대방에 대한 예. 과도한 그 공세적인 좀 그런 거, 예.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람들한테 염증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청래 의원도 사실은 그 분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이고, 네. 오히려 그래서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이 아니고 좀 더 네. 진중하게 예. 좀 진솔함으로 좀 다가갈 수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예. 문제 해결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네. 그렇게 한 말씀 더 드리고 싶네요. 예. 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야기, 사실 오늘 그 양정대 기자님이 준비하신 내용이 그건데, 저희가 이제 새누리당 얘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본론에 들어가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자, 지금 세월호 특별법 논의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다시 새정치민주연합을 협상 파트너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가족과 직접 상대해서 지금 야당은 그 유가족분들이 야당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그렇죠. 예.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예.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협상 파트너로서 굉장히 좀 만만한 상대였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자리 이 방송 통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
이완구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봤을 때 예.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제 이 대표가 된 데는 전병헌 원내대표 예. 야당이 제8을 못한다. 전병헌 원내대표의 민주당 그 체제가 그렇죠. 역할을 네, 못했다. 예. 너무 물러터졌다 뭐 이런 비판적인 평가들이 많았고 예. 그에 반해서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는 좀 훨씬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색채가 강하고 이런 게 이제 큰 요인이 됐을 텐데 예. 그거는 당 내로 조금 세밀하게 보면 이 당내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러 계파들이 뭐 있다고 하는데 그 계파들의 공통된 이해관계가 박영선 원내대표로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가 많은 표를 얻었던 결정적인 요인이었을 텐데 예. 어쨌거나 그런데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동안에 그 기자로 그리고 예. 기자로서 또 예. 집단적인 의사결정이나 네. 이런 걸 통해서 예. 그 뭔가 정치적인 돌파구를 만들어내거나 상황을 뭐 뚫어내거나 이런 게 아니었고 예. 거의 개인기에 의존해왔던 정치인이거든요. 예,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 과정도 사실은 좀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한데 어쨌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야당하고 특히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를 파트너로 해서 협상 파트너로 해서 협상을 진행하면서는 사실 굉장히 유리한 상황과 조건들이 많이 조성이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결국 뒤로 이제 뭐 표현이 좀 과합니다만 어쨌든 뒤로 이제 나앉게 되고 예. 이 세월호 유가족하고 이제 직접 만나서 예. 세 차례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유가족과의 협상은 일단 뭐 만만하지 않은 것도 있을 뿐만 아니고 사실 여론의 흐름이 네. 세월호 유가족들한테는 뭐 직접 100% 동의를 하지 않는 그 유권자들, 국민들조차도 예.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흐름은 그분들에게 미안함 예. 혹은 좀 뭐랄까 이렇게 아픔에 대한 공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단 말이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상대해서 예. 뭔가 이렇게 논의를 진행시키기에는 굉장히 여론의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예. 다시 새정치민주연합을 협상 파트너로 삼고자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네.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또 내부의 분열 움직임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예. 이 여론의 초점이 그 언론의 초점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이렇게 양자가 되면 이 추석 민심에서 네. 훨씬 더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런 예. 정책의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짜 세월호 유족들하고 각을 세우고 큰 소리치고 어제 또 김태호 최고위원은 유족들도 반성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해서 그러니까요. 그냥 네. 상처를 입혔는데 이러면 새누리당으로서는 그야말로 자책골을 넣는 거죠. 계속. 그렇죠. 굉장히 자충수 두는 거고 부담이라는 걸 스스로 다 알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여야 모두 똑같아 양비론이 작동할 수 있도록 야당과의 협상에 나서는 것이다. 아, 참 이런 건 참 영민합니다. 새누리당이. 굉장히 이 보수의 큰 흐름이라는 게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새누리당 출입을 하면서 네. 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 번씩 있는데요. 예. 이게 뭐 오늘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제가 새정치민주연합을 출입을 할 때 보면 예. 이 명분과 실리, 그러니까 정치는 이제 명분과 실리 모두가 맞아떨어지는 게 최상이고 그렇죠.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리 대신 명분을 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선거 때가 되면 사실 실리를 택하는 그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 보면 예. 새누리당은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내부에서 의견이 달려서 네. 뭐 좀 아웅다웅하고 뭐 티격태격 하다가도 예.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 사람들은 예. 자기들이 산통 깨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은 예. 그 상황에서도 명분을 쫓아서 예. 상황을 다 어그러뜨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번 사실 730 재보궐선거 네. 공천 과정이 사실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예. 어쨌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은 과거에 뭐 수십 년간 정권을 잡아왔던 세력이기 때문이겠지만 예. 어쨌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전략적인 판단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뭐 오늘 아주 굉장히 길게 말씀을 나눴는데 말이죠. 네네. 이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 지금 다시 협상에 나서는 거는 무리지요? 무리일 건 박영선 원내대표가 협상에 나선다고 해도 예.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당 내에서 혹은 야당의 지지층에서 네. 협상의 대표로 좀처럼 인정받기 쉽지 않을 거고 예. 그리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미 2차례 자신이 해놓은 그러니까 당에서는 거부됐고 유가족들한테는 거부가 됐습니다만 네. 자기가 해놓은 협상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크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되면 유가족들의 이해와 요구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범위가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어서 네. 실제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 3번 스트라이크 먹으면은 아웃이죠. 예, 지금 벌써. 근데 그것도 그냥 야구할 때 스트라이크 3번 먹으면 아웃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예. 사실은 큰 잘못을 정말 얼토당토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으면 예. 삼진 아웃이 아니고 원스트라이크에도 아웃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파울 한 번 잘못 쳤다가 포수 파울 플라이로 물러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저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조금 더 네. 전체 상황을 보고 예. 자신의 거취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예. 상황이 이렇게 꼬인 데에는 박영선 원내대표의 실책이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네. 박영선 원내대표 역시 예. 박근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 지금의 협상 국면이 결국 이렇게 파행정국으로 번진 이유를 네. 무조건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탓으로 돌리는 건 또 다른 의미의 유체 이탈 화법 아니냐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정대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자,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유민아빠 김영호 씨의 주치인 이보라 서울시립동부병원 내과과장이 오늘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 나왔는데요. 요즘 조선일보가 이보라 과장의 그간의 어떤 정치적 자신의 입장 이런 것들을 갖고 색깔 공세를 이어가고 있죠.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진짜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진료 그동안 이제 장기간 단식을 하면서 김용호 씨와 저와 이제 그런 환자 의사 관계,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된 거고, 김용호 씨가 과거에 폐 질환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제 그동안 이제 사는 게 바쁘셔서 이제 정밀 검사를 받지 못했는데 예. 이번에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 입원하게 되면 제가 이제 호흡기 내과 전문이어서 그러면 이보라 과장한테 펫까지도 같이 진료를 받고 싶다. 이제 그런 그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와서 입원한 거지 금속노조, 보건의료 노조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 당일치 조선일보 기사 중에요. 제가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28일 서울 동부병원 3층 기자회견장에서는 보라색 상의에 흰 가운을 걸친 김영호 씨 주치 이보라 내과과장도 마이크 앞에 서 김 씨 상태에 대해 설명했다. 보라색 상의, 병원에서 흔히 입는 그런 옷 색깔 아닌가요? 예. 그 부분을 저도 그냥 그냥 묘사하려고 쓴 부분이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보라색 상의를 통합 진보당이라고 연결시키는 의도가 과연 기자가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썼을까 좀 의심스러운데 하여튼 제 이름이 원래 이보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보라색 옷을 많이 사줘서 보라색 옷이 많고요. 예. 그날따라 좀 날씨가 추워가지고 보라색 긴팔 티셔츠를 입고 나간 거고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이강훈 평론가의 휴가로 일주일 대신 진행하는 전 김용민입니다. 어제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 심리로 열린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9일 낮 2시 증인 신문을 한 다음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이 항소심 공판이 이달 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2심 결론이 빠르면 이달 말에 나올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됐는데요. 어제 공판 과정을 지켜본 분이 있습니다. 딴지일보의 김창규 기자인데요. 김창규 기자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규 기자님? 예,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딴지일보 김창규 기자와 함께 어제 있었던 김어준, 주진우 두 사람의 공판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저희가 이 시간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자, 원래는 7월 30일인가요? 29일인가요? 7월 말에 공판일이 잡혔었는데 한 달 연기가 됐었단 말이죠. 자, 어제 어떤 재판정 표정이 있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창규 기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김창규 기자면은 잘 모르실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필명이 더 유명하죠? 필명이 예, 필명은 죽지 않는 돌고래입니다. 죽지 않는 돌고래. 예. 죽지도 않고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예. 딴지일보의 사주이자 형사 피의자인 김어준 총수가 어제 출두했는데 딴지일보 기자들이 법원 입구에 도열해서 총수님 힘내세요. 이거 하기로 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럴 리는 없죠. 그럴 리는 없습니까? 예. 존경받는 사주라고 자처하던데요, 김어준 총수가. 예, 한번 가본 거죠, 저희. 예, 그냥. 고생하시는데.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가신 거지, 특별히 격려하러 간 의미는 아니었다. 간 것만 해도 예. 간 것만 해도 고마워해줘야 된다. 예. 그건 아니고요. 예. 총수님 좋아하니까요. 예. 어제가 공판일이었는데요. 원래 7월 30일이었던가 그랬죠? 예. 이게 왜 이렇게 미뤄졌던 겁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 증거나 증인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 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계속 이 의견이 달리 되는 것도 있어서 이렇게 많이 미뤄졌는데요. 그거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세하게는 모르고요. 네. 자, 어제 그 재판정 분위기 계속 속보로 트윗에 올리셨는데 전반적으로 어땠습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예. 일단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마 팬분들도 총수님이나 주진우 기자님이나 팬분들도 많고 이러니까 오셔서 자리도 꽉 찼고 들어오지 못하셔서 밖에서 기다리는 분들도 많았고요. 예. 아주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예. 그랬군요. 자, 어제 박지만 씨 증인 채택을 주진우, 김어준 두 분이 이제 요구를 했었고, 이게 판사가 그걸 받아들였던 거지요? 예, 이쪽에서 계속 이제 박지만 증인을 요청을 하니까, 검찰 측에서는 이제 그 증인 신청이 악의적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 굳이 박지만 씨가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니까, 변호인 측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악의적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모독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검찰 측에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사과를 했죠. 네. 그리고 재판부가 이제 말하기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박지만 씨 증언에 관해서는 여러 사람의 의견도 들어봤고 여러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없어도 판단이 가능하다. 그래서 부르지 않은 거라고 이제 이 판단을 계속 유지해서 이제 박지만 씨는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박지만 씨는 자기는 그 살인 사건과 무관한데 왜 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마치 내가 배후에 있는 것이냐, 명예를 훼손하느냐, 이런 문제 인식 속에서, 주진우 김어준을 고소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한번 따져보자. 박지만 나와서 당신과 연관됐고, 여러 가지로 의혹이 제기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경찰의 수사가 엉망이었다든지, 또 이 두 사람이 원한 관계도 아니었는데, 거의 의문사 비슷하게, 삶을 마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으니 당신의 의견을 물어보겠다 해서 증인 채택을 요구했던 것인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군요. 결국.
예, 그렇죠. 뭐 박지원, 박용철 씨 관계에 대해서는 뭐 주진우 기자님이랑 그 기사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 예. 나와주면 좋을 텐데, 뭐 재판부나 뭐 검찰 측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뭐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아, 그럼 불길하네요. 2심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예. 박지만 필요 없다. 그 박지만의 무죄함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뭐 따로 부를 이유가 있겠느냐. 너희들은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을 일만 남았다. 이런 시그널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뭐 이렇게 많은 뭐 기사나 뭐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네. 그 1차 때 이제 뭐 재판이 나오고 나서 이제 무죄가 나니까, 예. 이제 많은 보수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가 많았잖아요. 뭐 감성 판결이었다느니 뭐 하는. 예. 예. 뭐 아예 뭐 이제 국민 참여 재판 그 자체의 문제점으로 몰고 가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이 이제 9월 29일인데 사실 그때까지는 이제 모르죠. 이제 재판장에서는 이제 뭐 말로 가고 뭐 우리나라 재판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네. 서류가 오가고 이렇게 하는데, 예. 검찰 측에서 이제 항소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는 거니까, 예. 마지막까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예. 그때 뭐 저희가 뭐 판사의 그 속마음은 알 수 없으니까요. 뭐 여러 가지 그 수단을 동원하지요. 뭐 이를테면은 무슨 그 말의 어투라든지 뭐 예. 재판에 임하는 표정이라든지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판사가 어떻습니까? 뭐 호의적인지 아니면 적대적인지 하는 부분들. 예,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저도 뭐 재판 증인이나 뭐 이런 걸 가보면은 그거는 사실 예. 재판이나 검찰이나 이제 겉으로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네. 뭐 예의가 바르다고 할까요? 기본적인 그게 있으니까 사실 그것만으로는 좀 판단하기는 곤란한데, 예. 이제 방청인들이 이렇게 하도 많이 오니까, 네. 재판장인 그 김상환 재판장이 좀 놀라기는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다고. 예. 그래서 뭐 서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불편하도록 양해를 바란다고 하면서,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호의라고는 하는 거는 뭐 이렇게 너무 단정적인데,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배려가 있는 재판장이었습니다. 네. 물론 주진우, 김어준에 대한 호의는 아니었으니까. 예, 그렇죠. 그거는 뭐, 예, 아니죠. 예, 뭐. 자, 어제 검사하고 주진우 기자 사이에 신경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검찰이 이제, 피고 측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뭐 묻거나 이렇게 네. 하려고 하니까. 예. 그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김어준 총수님은 이제 변호인 통해서 말하겠다라고 네. 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해서. 예,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신문을 계속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신문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가 신문을 받아보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가니까 네. 주진우 기자님은 검사들의 의도가 너무 편향되어 있다고. 예.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마찬가지고 예. 마찬가지일 것 같기 때문에 예. 검찰 측 질문에는 답할 생각이 없다고 그렇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예. 대신에 주진우 기자님이 재판부의 질문에는 성실하게 답하겠다고 말했죠.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예. 재판부 질문에도 무성의하게 나오면은. 예.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9월 말쯤이면은 2심 판결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그 스케줄대로 가는 겁니까? 이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재판장님이 9월 29일 오후 2시에 이제 다음 기일이 본인 직접 마지막이 될 것 같아.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그 구형과 함께 판결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무죄로 계속 갈지, 뭐 원래 이제 총수님 2년, 주진우 기자 3년으로 갈지는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예. 그때 이제 뭐 관심사가 되는 게 이제 신씨 측 변호사였던 이제 조성래 변호사님도 그때는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신씨 측? 예. 신동욱 씨. 박용철. 예, 신동욱 씨. 신동욱 씨라 하면 지금 광화문에서, 실험 단식을 한다면서 주접을 떠는 그 공화당 대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떻게, 제부인가요? 제부죠? 예. 제부인 그 사람 변호인도 나온다. 예. 예, 그분, 변호사분의 그 말씀들이 이제 주진우 기자님의 기사에 이제 재료 소스가 됐던 거니까 예. 그분이 나와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은 예. 여러 가지 또 뭐 각자의 뭐 의혹이나 이런 게 또 정확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그분이랑 계속 이제 연락을 주고 받아서 다음에는 그분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 검찰이나
이제 변호인이나 증거 제출한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본 다음에 그때 이제 좀 더 넓어진 자리에서 방청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고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김어준 총수가 한겨레 파파이스에서 박지만 씨 5천간 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그 사건에 대해서 중요한 제보가 있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연합 두바이에도 다녀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중요한 제보 내용을 김창규 기자님은 아십니까? 모르고요. 그건 알아도 말할 수 없죠. 근데 제가 그걸 밝힐 수 있냐라고 여쭙는 건 아니고요. 정말 모르시는 겁니까? 예. 보안을 아주 철저하게 기하는군요. 그래서 이제 김어준 총수가 얘기하기로는 외교적 문제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외교적 문제? 우리 김창규 기자님은 전모를 모르지만, 대략 김어준 총수와 오랫동안 함께 일을 해온, 인물로서 좀 감을, 갖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하실 때는 다 알겠지만, 김용민 교수님이 어쩌면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겠지만. 잘 몰라요, 그 양반은. 이제 이렇게 파파이스나 취재권이나 진행하다 보면은, 또 할 때는 이렇게 되게 철저하게 하잖아요. 꼼수도 사실 확인 이런 거 굉장히 철저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한 뒤에 나올 겁니다. 현재까지는 입증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김어준 총수가 밝힌 만큼 또 앞으로 얼마만큼 입증할 수 있을지 또 재판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는 좀 지켜볼 일이군요. 김창규 기자님, 만약에 김어준 총수가 유죄가 결정이 돼서 법정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딴지일보하고 벙커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책을 좀 세워놓고는 있는 겁니까? 만에 하나의 경우를 또 대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여쭙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국은 그렇지만, 흘러가는 방향은 그렇지만, 주중이지만 총수님이나, 이렇게, 재판장까지는 가는 사실 확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정식적으로 보면은 전혀 아무 문제가 없는 기사에 아무 문제가 없는 보도였잖아요. 저희가 사실 나는 꼼수다를 하면서 유일하게 이게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상대가 또 박지만 씨 대통령의 동생이다 보니까 또 이 사안이 법정까지 가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질문은요. 결국 이 양반들 감옥 가면 제가 또 뒷바라지를 해야 돼가지고. 교수님 고생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농담처럼 드린 질문이니까요. 김창규 기자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딴지일보 김창규 기자 어제 법원에 참석해서 공판 참여를 했는데요. 현장 분위기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강인의 오늘 순서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최혜윤 PD가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